F-15이나 F-16을 조종하며 윙맨과 비행 중 적 드론 무리에 둘러싸여 지금까지 겪은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러니까 위험하긴 하지만 전투기 조종사가 되는 건 진짜 멋질 것 같아 친구야. 즉각적인 공중 지원을 요청하면 몇 분 만에 작지만 강력한 전투기들이 수평선에 나타나 드론들과 공중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조종석이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머지않은 미래에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AI 전투기인 XB-80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XB-80는 현재 쉴드 AI에서 집중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만 넘어서서 생각해보면 이 혁신적인 설계의 등장이 새로운 전쟁의 시대를 알리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어쩌면 정말 그럴지도 모릅니다. 한번 알아봅시다. 기획과 설계. 쉴드 AI는 XB-80 이전에 VB-80을 개발했는데 VB-80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무인 항공기로 정찰 임무에만 사용되었습니다. VB-80는 우크라이나의 전자전 속에서도 견고하게 버텼으며 장교들은 다른 드론이 격추된 후에도 계속 비행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쉴드 AI의 누군가가 이 기술을 전투기에 적용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엑스베트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V티어 기능을 갖춘 무인 전투기로 육지나 바다 어디에서든 발사 및 해수가 가능합니다. 제작자들에 따르면 이 드론은 독립적으로 협동 전투 드론으로도 충성스러운 윙맨 드론으로도 작동할 수 있으며 전투 성능은 5세대 전투기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워전과의 인터뷰에서 쉴드 AI의 수석 부사장 겸 총괄 매니저 아머 해리스가 몇 가지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방위 산업에서 일하기엔 정말 멋진 이름이죠. 해리스 본인이 스페이스X의 팰컨9 수직 착륙 기술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팰컨9는 지금까지 100회 이상 성공적으로 착륙했으며 이러한 지식은 수직 착륙 능력을 갖춘 무인 전투기 개발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엑스페트의 비탈. 능력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비밀로 남아있지만 단일 엔진 덕트 팬을 이용해 수직 이륙 후 공중에서 수평 비행으로 전환하고 이후 다시 수직으로 착륙하는 VB-2와 유사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엑스펫에 사용된 엔진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쉴드 AI의 홍보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엑스페트는 부스터나 다른 보조 장치 없이 마치 우주로 발사되는 로켓처럼 이륙합니다. 이 점은 해리스가 확인해줬는데 엑스페트와 F-35 같은 다른 수직 이착륙 시스템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엑스페트는 수직 이륙을 위해 복잡한 리프트 시스템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엑스페트에 사용된 정확한 엔진은 비밀이지만 해리스는 이 엔진이 프렛 앤 휘트니 F100과 제너럴 일렉트릭 F110급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두 엔진 모두 여러 버전의 F-15와 F-16에 사용되었으며 이 엔진이 제공하는 추격대 중량비는 엑스페트가 완전히 수직으로 이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합니다. 하지만 수직 이착륙, 비톨 핵심은 비율뿐만 아니라 추력 편향 노즐에 있습니다. 기존의 수직 이착륙, 비톨 항공기와 달리 엑스페트는 진정한 수직 이착륙을 하며 기수는 거의 하늘을 향해 위로 들린 상태로 이착륙하게 됩니다. F-35B나 지금은 퇴역한 해리어 같은 파일럿이 조종하는 BTOL 항공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직이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항공기는 일반 항공기처럼 수평으로 이륙한 뒤 기수를 들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수직으로 이륙할 수 있지만 기수는 결코 완전히 수직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수가 하늘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엑스베트는 이륙과 착륙 시 모두 기수를 들어올려 VTOL이라는 명칭을 가장 문자 그대로 구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륙을 위해 엑스페트는 1990년대 후반 실험용 F-15 프로그램을 위해 개발된 액티브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은 통합항공기용 첨단 제어 기술의 약자입니다. 본질적으로 개조된 F-15 이글, 이 수직 및 단거리 이착륙 기술 테스트를 위한 시험기로 사용되었습니다. 개조된 F-15는 시속 42마일, 즉 시속 68km의 낮은 속도에서도 이륙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항공기의 무게가 약 47,000파운드, 즉 21m톤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개조된 F-15는 500m, 즉 1650피트 활주로에서도 착륙할 수 있고 일반 F-15는 그보다 4배긴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착륙을 위해 XB-80는 X-13과 유사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X-13 버티젯은 1950년대에 라이언 에어로노티컬에서 개발한 실험용 수직이 착륙 제트기였습니다. 복잡한 물류, 운용상의 필요성 부족, 그리고 당시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제한된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생산되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수직 이착륙에는 성공했습니다. 그 방식은 XB-80와 매우 유사했습니다.
버티젯은 수직으로 이륙한 뒤 수평 비행으로 전환하고 다시 수직으로 착륙한 후 와이어 시스템을 통해 회수되었습니다. 엑스베트는 수직 착륙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인 역방향 유도 및 제어를 해결했기 때문에 와이어 기반 회수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수직 착륙은 인간 조종사에게 매우 불편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뒤로 달릴 때 느끼는 불편함과 유사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매일 차를 후진 주차해도 문제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주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1억 달러짜리 기계를 조작하는 것도 아니며 정말 비싼 차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렇고 연석에 부딪혀도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엑스베트는 실드 AI가 이전에 비배틀 위에 개발한 테일 시팅 유도, 항법, 제어 시스템 덕분에 이렇게 착륙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리스는 이전 설계에서 완벽히 작동한 동일한 기술이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진정으로 수직으로 착륙하는데 또 다른 어려운 점은 항공기가 연료가 많지 않다는 사실과 이륙에 사용되는 애프터버너 없이 착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XB-80는 빠르게 이륙하지만 천천히 착륙하므로 애프터버너를 오래 사용하면 지상에서 멈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단순히 항공기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엑스베트에 사용된 F100과 F110급 엔진은 F15와 F16 같은 전투기에 맞게 설계되었지만 XB-80는 훨씬 더 작고 가볍습니다. 길이는 26피트, 즉 7.9m이고 날개 길이는 39피트, 거의 12m에 달하며 높이는 단 4.7피트, 즉 1.43m에 불과합니다. 무게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비교를 위해 F16은 높이가 16피트, 즉 거의 5m이고 날개 길이는 32피트, 8인치로 거의 10m에 가깝습니다. 길이는 49피트, 5인치, 즉 15m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XB-80는 더 작은 항공기임에도 같은 파워를 가집니다. 뛰어난 추력대 중량 비율로 애프터버너 없이도 착륙할 수 있습니다. 현재 쉴드 AI는 엑스베트를 가볍게 만드는 데 크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해리스는 실제로 이 설계가 매우 보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부 표면은 복합 소재로 되어 있지만 내부에는 음악 장르가 아니라 진짜 물리적인 무거운 금속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그들의 목표는 설계를 최대한 빨리 대량 생산에 돌입하고 이후에는 설계를 더 가볍게 개선해 착륙을 쉽게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착륙이 가능하지만 공기 흐름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엑스베트가 착륙할 때 공기 흡입구가 공기 흐름과 반대 방향을 향하게 되는데 이것이 엑스베트를 제작할 때 엔지니어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엑스베트는 착륙 전에 수평에서 수직으로 전환할 때 코브라 기동을 수행합니다. 정말 멋지죠? 흡입구는 전원을 고려해 설계됐으며 기동 궤적으로 인해 막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막힌다는 항공에서 기체가 공기 흐름을 차단해 엔진이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을 뜻합니다.空洞 시험으로 이 해결책의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엑스베트는 받음각 90도에서 완전히 수평인 0도까지 그리고 다시 90도로 돌아가는 동안에도 흡입구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제 탑재량에 관해서 말하자면 XB-80는 다목적 전투기로 설계되었으며 두 개의 내부 무장창과 외부 하드포인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유인 전투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임무 요구사항에 따라 공대공, 공대지, 대함, 그리고 지상 공격 무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전자전 장비를 탑재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엑스베트가 호위 임무에 투입될 경우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실드 AI는 홍보 영상과 렌더링에서 엑스베트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174와 몇 발의 AIM-120을 장착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람 미사일은 중거리 이상의 시계외 공대공 미사일로 실드 AI는 이 두 가지 모두 엑스베트에 탑재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엑스베트의 전투 능력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센서입니다. 엑스베트는 유인 전투기와 함께 쓰일 수 있고 실제로 초기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최소한 자체적으로 완전 작동해야 합니다. 인간의 간섭이나 입력 없이도 엑스베트는 주변 지역을 스캔하고 필요하다면 여러 교전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교전은 다양한 목적이나 같은 임무 내에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엑스베트는 함선 공격 전 대공포 2기부터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 조종사는 쉽게 할 수 있지만 드론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쉴드 AI는 이 기술을 완벽히 구현했다고 주장합니다. 해리스는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그의 말을 인용하자면 엑스페트가 시스템 네트워크 내에서 작동할 수 있으며 그 네트워크가 어떤 이유로든 사용 불가능할 경우에도 혼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용 끝. 그래서 엑스페트가 기지와의 모든 연락이 끊기더라도 추가적인 입력 없이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록 스스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드론입니다. 작동하기 위해 조종자와의 지속적인 연결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를 무력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전자장치를 교란시키는 것뿐입니다. 보자가 자율 전투기 위협에 직면한 많은 지휘관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쉴드 AI는 그들의 새로운 설계를 무방비 상태로 두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쉴드 AI의 아르나리스는 미래 전쟁에서 소프트웨어를 신속히 업데이트하는 쪽이 승리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윈도우 패치가 나올 때마다 업데이트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먼저 무너질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농담은 제쳐두고 쉴드 AI는 엑스펫 도입 초기에 전자전과 사이버 공격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았던 V베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해리스는 모든 신형 시스템의 최악의 날이 첫날임을 강조합니다. 성공적인 설계와 실패한 설계의 차이는 새로운 위협에 얼마나 빨리 대응하여 업데이트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위협에 관해서는 만능 해결책이 없습니다. 엑스피에트를 중심으로 전투기 자체, 최종 사용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회사, 소프트웨어 패치, 그리고 적이 약점으로 삼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해 방화벽의 여러 계층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은 가장 약한 벽만큼만 강한 법이죠. 방화벽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해리스는 최근 전쟁부로 이름이 바뀐 미 국방부의 소프트웨어 개선에 대한 경직성을 비판했습니다. 이 점이 엑스펫 사용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죠. 해리스는 전쟁부가 소프트웨어 변경과 업데이트를 지나치게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정 사이버 위협으로부터는 보호할 수 있지만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매우 어렵다면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변경이 필요할 때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리스를 포함한 쉴드 AI 엔지니어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대드론 전쟁의 빠른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문제가 생기면 업데이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엑스페트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배치 및 성능. 엑스페트는 미국과 그 동맹국에 무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우 명확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숨겨진 의도가 전혀 없으며 쉴드 AI 측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설계가 아직 브레인스토밍 단계에 있을 때 가장 큰 질문은 미국이 군사기술에서 지속적으로 더 많은 예산을 쓰고 더 많이 생산하는 중국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였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혁신이며 쉴드 AI 팀은 엑스페트가 공군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머 해리스는 엑스페트가 하는 일은 F-35나 그에 상응하는 5세대 전투기의 능력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고 5세대 전투기 생애주기 비용의 10분의 1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비용 곡선을 깨트림으로써 우리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의 5세대 및 6세대 항공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인용 끝. 엑스페트를 특별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것들은 엑스페트가 어떻게 사용될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중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이 항공기의 V터 능력입니다. 쉴드 AI가 수직이 착륙에 집중하는 이유는 최근 워게임에서 미국이 공중보다 지상에서 항공기를 더 많이 잃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워게임은 배틀필드나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같은 게임이 아니라 전 세계 군대에서 장교들의 전략, 전술, 의사결정 후연을 위해 쓰는 심도 있는 전략 게임을 뜻합니다. 이것은 실제 전쟁 없이도 장교가 전쟁에서 군대 지휘를 경험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경험입니다. 미국 워게임 결과 항공 전력은 공중보다 지상에서 더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는 미국이 무적에 가까운 전투기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결과입니다. 동시에 미국은 항공기 경납고의 생존성은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항공 전력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워싱턴 DC의 허드슨 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 전문가들은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정책 결정자들에게 이 문제를 경고했지만 관료들이 논의만 하는 사이 중국은 강화 경납고와 비강화 경납고 모두의 수를 2배 이상 늘렸고 러시아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투기가 지상에서 위험하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투기를 중국 무기 사정권 밖으로 충분히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공중급유 문제 역시 수직이 착륙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 전장에서의 전투를 이야기할 때 교전 지역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투기들은 공중급유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가상 충돌이 발생하면 중국은 미군 공중급유기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국이 미군 급유기의 작전 범위를 제한하면 급유기를 효과적으로 멀리 떨어뜨려 놓을 수 있고, 그 결과 미군 전투기들은 충분히 급유를 받아 사거리를 늘려 중국의 위협이 될 수 없게 됩니다. 쉴드 AI의 두 문제 해결책은 전투기를 빨리 공중에 띄우는 것이며 수직이 착륙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급유기를 사용할 필요 없이 전투기를 충분히 가까이에 둘 수 있고, 기존 방식으로 이착륙하는 전투기들보다 지상에서 파괴될 위험도 훨씬 낮아집니다. 엑스페트가 합리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전투기가 공대공, 공대함, 공대지, 그리고 전자전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라는 점입니다. 이 전투기는 이 모든 것 외에도 정보 수집,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항공전력은 오랜 기간 유지 관리해야 하는 장기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논리적으로 한 가지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보다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항공기에 투자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이 내용은 메가 프로젝트 워트호그 퇴역 영상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보시다시피 일반 병사들은 워트호그를 아주 좋아하지만 국방부는 워트호그를 지나치게 특화된 설계로 보고 있으며 제공하는 성능에 비해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위협과 전쟁이 계속 진화한다는 점입니다. 해리스의 말에 따르면 미국은 중동에서 테러리스트와 싸우던 것에서 태평양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고 적대적인 러시아와 동유럽을 상대하는 것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용 끝. 이 점을 고려하면 자율적이든 아니든 어떤 설계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은 매우 소중합니다. 엔지니어들이 집중한 마지막 특징은 엑스페트를 자율성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설계된 최초의 무기체계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협동 전투 항공기, 즉 CCA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설계가 더 큰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로열 윙맨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엑스페트는 조종사만 없을 뿐 유인 항공기 못지않게 모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독립형 자율 항공기로 설계되었습니다. 엑스페트는 인간 조종사의 윙맨이나 엑스페터 타격 그룹의 일원으로도 운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쉴드 AI는 엑스페트를 다른 자산들과 협력이 필요할 때 협력할 수 있는 전투기로 설명하지만 세계 최초의 진정한 독립형 자율 전투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엑스페트는 발사 트레일러를 이용해 지상에서 이륙 및 착륙이 가능하며 화물선, 강습함, 항공모함에서도 이착륙할 수 있습니다. 쉴드 AI는 엑스페트와 함께 발사 및 회수 차량도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하나의 도전 과제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발사 트레일러가 부착된 트럭입니다. 이 설계가 중점을 두는 것은 실제 전투함과 드론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은 엑스페트에 적합하지 않은데 다른 용도로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엑스페트는 이상적으로는 평평한 표면이 있는 어떤 종류의 선박에서도 이륙과 착륙이 가능합니다. 항공모함은 본질적으로 수직이 착륙 기능이 없는 전투기를 수용하는 이동식 활주로입니다. 엑스페트는 대부분의 선박에서 발사 가능하므로 항공모함에 여러 대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쉴드 AI 엔지니어들은 엑스페트가 다른 선박에 실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전투기 60대가 아메리카급 상륙 헬기 강습함 한 척에 탑재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 선박 5척이 총 300대 정도의 엑스페트를 실을 수 있고, 갑자기 이런 타격전단이 항공모함 없이도 어느 방향으로든 천해리 내의 바다를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전투기를 이착륙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비행갑판을 가진 연안 전투함에도 엑스페트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화물선 선체를 개조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엑스페트 함대를 배치 회수하려면 컨테이너 제거와 갑판 설치만 필요합니다. 가시선박 통신과 AI 조종 설계의 AI는 인터페이스로 항공기에 포괄적인 지시를 내려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운영자는 기본적으로 엑스페트에게 작전 구역과 수행해야 할 임무를 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항상 제어 모듈 뒤에서 누군가가 모든 작전을 감독하게 됩니다. 자율적인 부분은 항공기와 운영자 간의 통신이 끊겼을 때 작동하게 됩니다. 엑스페트는 마지막 지시와 교전 규칙, 즉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받게 되며 그 지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해리스는 엑스페트이 기존 자율 군사 시스템보다 더 발전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엑스페트는 스스로 항해하고 착륙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엑스페트는 실시간 GPS 연결 없이도 자체 위치, 항법,
타이밍 시스템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항해할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전장에서 GPS가 항상 위협받고 적군이 항법 시스템을 차단하려 하므로 익스페티 자체 오프라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VBET는 우크라이나에서 GPS에 의존하지 않아 러시아군의 재밍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뛰어난 성능을 입증했으며 이 시스템은 엑스페티에도 적용됐습니다. 공격적인 전투 행동에 관해서는 SHIELD AI는 항상 사람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엑스페티 스스로 인간에게 발포 결정을 내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인간이 지상의 보병이든 다른 항공기의 조종사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에서 엑스펫은 엄격한 원칙에 따라 작동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방어 역할을 맡으면 운용자는 엑스펫에게 특정 구역을 초병처럼 순찰하라고 지시하고 엑스펫은 제한구역 침입자를 자동으로 파괴할 권한을 가집니다. 표적을 추적할 때는 지침이 훨씬 더 엄격해질 것입니다. 엑스피에트는 최소 2가지 이상의 명확한 식별자를 통해 표적을 직접 또는 외부에서 식별해야 하며 그 후에야 비로소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유인 항공기의 센서 및 식별자로서 지원 역할도 하게 되며 인간 전투 조종사에게 표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전을 통해 적 항공기의 임무 수행을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XP-80은 전투 장비 탑재 시 약 1000, 헤리페리 비행 시 약 2000 헤리까지 작전하며 비행 고도는 약 5만 피트, 15km입니다. 엑스펫의 항서거리가 이렇게 긴 이유는 이 항공기가 고기동성이 요구되는 기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엑스펫은 양력을 항력보다 우선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머 해리스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소위 9G의 초고기동 플랫폼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4에서 5G 수준의 설계입니다. 양력을 우선시하는 것 외에도 앞서 설명했듯이 엑스펫은 보통 더 크고 무거운 항공기에 사용되는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엔진이 넓은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충분한 동력을 제공합니다. 이 항공기는 아음속 순항 항공기이지만 고속 아음속 순항기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해리스는 엑스펫이 마하 1에 근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공군의 기존 협동전투 항공기보다 뛰어난 성능을 의미합니다. 고속, 아음속이라고 해도 결국 아음속인 것은 변함없고 음속 이하로 비행하는 것은 현대 전투기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낮은 속도 성능입니다. 이것이 기동성 부족과 더불어 엑스페트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하지만 엑스페트는 저렴한 생산비, 무장 및 다양한 능력, 배치와 군수의 용이성으로 약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엑스페트를 전투 지역에 투입해도 조종사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엑스페트는 또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저피탐 항공기로 제작자들에 따르면 기존의 다른 협동 전투기보다 생존성이 훨씬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속도의 부족을 상쇄하는 또 다른 장점입니다. 애프터버닝 엔진으로 기체가 적의 손에 더 잘 탐지되기 때문에 파워와 스텔스 간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은 기밀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지만 쉴드 AI 측은 적의 선과 레이더 탐지 모두를 최소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설계와 성능을 바탕으로 쉴드 AI는 만약 미 공군이 엑스페트 기체를 도입한다면 운영 비용이 5세대 전투기 대비 10분의 1 수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순수 비행시간 기준으로 보면 이 설계는 매우 경제적입니다. 쉴드 AI는 10년 설계 수명의 내구성 기준을 준수합니다. 엑스펫은 다른 CCA와 같은 가격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제 엑스펫의 향후 방향이 관건입니다. 미래입니다. 요금 시점에서 엑스펫은 개발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으며 쉴드 AI의 엔지니어들은 2028년에 완전한 비행 능력을 시연하고 2029년에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엑스페트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설계의 유연성과 생산에 관해서는 업그레이드할 여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엔지니어들은 첫 번째 엑스페트를 설계할 때 공중급유용 프로브와 드로그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현재 그 시스템이 없는 것은 단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설계가 생산되어 운용되며 공중급유 필요성이 나타나면 쉽게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제기될 문제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설계이기 때문에 운용자들과 합동부대는 이 새로운 기술을 전투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만약 국방부가 사전을 주문을 한다면 쉴드 AI는 엑스페트가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기존의 자율전투기를 훈련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들은 이미 전 세계 여러 회사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비행 중입니다. 유인 항공기 조종사도 가상 엑스페트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가 항공기를 조종하고 함께 비행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실제로 공중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스페트는 공중전의 방식을 혁신하고 공군의 교리에도 강력한 파급 효과를 일으킬 잠재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우리가 무인 전투기가 세상을 지배할 거라 생각했던 때를 기억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엑스페트를 비우던 시절 기억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엑스페트에 대한 주요 논쟁은 AI 자율 전투기라는 점입니다. 또한 경험 많은 지휘관이나 전투 조종사가 소프트웨어가 비행하는 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타당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방위 산업이든 다른 분야든 대부분의 기술 발전에 대한 반응은 그건 말도 안 돼, 절대 성공할 리 없어 라는 식이었지만 결국에는 오, 이거 되네 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도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는 것은 만약 엑스페트가 성공한다면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